1922년 12월 30일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자카프카스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그리고 벨로루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연합하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즉 소련이 탄생합니다. 그러나 소련 출범 이후 1년을 약간 넘긴 1924년 1월 21일 최고 권력자인 레닌이 사망하면서 소련의 내정은 권력투쟁에 휩싸이며 혼란을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사이 레닌 사망 이전부터 차근차근 세력을 장악해 나가는 스탈린은 자신이 레닌의 진짜 후계자임을 자처하며 수년 동안 소련의 주도적인 세력으로 부상합니다. 레닌은 본인이 죽기 전에 신경제정책이라는 소련의 경제발전 정책을 구축해 놓았는데, 이는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의 경제발전을 위해 소장농이나 소규모 사기업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다소 온건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탈린은 소련의 급격한 발전을 위해 이보다 더욱 강압적이고 체계적인 발전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1927년 소련은 곡물과 공산품의 부족까지 겪으면서 동요하는 민심에 휘둘리고 있었으며,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국 등 서구권 국가들이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과 외교 관계를 단절하면서 전쟁의 공포까지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소련 내부에서는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스탈린은 이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본인이 구상한 5개년 계획이라는 새로운 산업화 정책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에서는 많은 양의 식량이 필요했는데, 스탈린은 사회주의 발전을 위한 부르주아 탄압과 영국의 소련 침공을 대비한 식량 비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인민들의 곡물을 닥치는 대로 수거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징발대들은 곡물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가는 농민들을 무작정 체포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해냈으며, 이를 통해 무려 수만 개에 달하는 농가가 파괴되어 갔습니다. 이렇게 산업 발전에 대한 준비를 마친 스탈린은 1928년부터 본격적으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이 같은 스탈린의 5개년 계획은 전쟁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5개년 계획에서 공산주의자는 산업화의 전사이며 부르주아와 부유한 농민 계급, 그리고 소련의 후진적인 상태 자체가 소련의 전사들이 무찔러야 할 적이었던 것입니다. 스탈린은 5개년 마지막 해인 1932년까지 산업 투자를 3배로 끌어올리고 석탄과 철은 2배 이상 생산해내며 무쇠는 4배까지 생산량을 증대시키자는 말도 안 되는 목표치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인민들은 이 말도 안 되는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수없이 갈려나가며 실제로 소련의 공업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해외 유명 엔지니어들이 소련의 건설, 중공업, 농업 등의 장비 현대화에 크게 일조하였으며, 한편 농촌에서는 스탈린의 농업 집단화 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농민들이 집단 농장으로 꾸겨 넣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농산물 생산량 증대를 위해 트랙터가 대규모로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집단화에 반대한 농민들은 강제 노동 수용소나 시베리아, 카자흐스탄 등 특별 정착지로 내보내지며 소련의 충실한 일꾼으로 재탄생합니다. 집단화를 거부했던 한 촌락에는 군대가 들이닥쳤는데, 군대는 불만이 있는 분들은 자유롭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라고 발언권을 주었으나, 다행히도 아무도 불만을 제기하지 않아 만장일치로 평화롭게 집단화 조치가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1929년 미국발 대공황으로 약 10년간 전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을 때 소련만이 유일하게 산업화를 통한 고속성장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5개년 계획을 통해 소련은 그럴싸한 산업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시 여기저기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강철 생산량은 50% 증가하였고, 철광, 무연탄, 선철의 산출량도 2배가량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고속 성장을 위해 노동자들은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었고, 곡물 수출을 위해 식량 배급은 축소되고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품질 또한 너무 낮았고 불량품의 비율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 1932년 발생한 소련 대기근은 약 300만 명에서 많게는 700만 명의 사망자를 불러일으켰으며, 이 같은 대기근의 원인은 가뭄뿐만 아니라 5개년 계획에서의 강압적인 농업 집단화 정책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1932년 이후 스탈린은 식품, 의류, 가정용품 등 소비재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상점에는 향수, 고급 양주 등의 사치품들이 전시되어 대중들의 노동 욕구를 자극시켰으며, 노동의 성과에 따라서 임금도 차등배분되었습니다. 이러한 당시 소련의 문화와 경제는 사실 공산주의라기보다는 지극히 자본주의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스탈린은 자신의 독재체제에 대한 대항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대대적인 색출 및 제거 작업을 벌이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대숙청입니다. 대숙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에 달하는 소련군 지휘관을 포함하여 약 60만에서 200만 명까지 학살이 자행된 대숙청의 기간이 끝나고, 스탈린은 이제야 아무런 위협도 없는 평화로운 세상 속에서 발 뻗고 잘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1년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합니다.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 독일과 상호 간에는 절대 침공하지 말자며 손가락 걸고 약속한 소련은 독일의 침공 걱정 없이 가뿐히 발트 3국을 집어삼켰습니다. 이후 파죽지세로 핀란드까지 밀고 들어간 소련은 무려 3달이 넘도록 핀란드의 방어선에 가로막히며 핀란드를 무너뜨리기까지 5만 명이 넘는 병력의 희생을 감수해만 했고, 이 같은 결과는 소련의 미천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평소 히틀러는 소련이 유대인 볼셰비키에 의해 지배받는 슬라브들이라고 경멸하며 소련의 침공 야욕을 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핀란드와의 전투에서 보여준 소련의 무능은 히틀러로 하여금 소련 침공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이는 결국 1941년 6월 독일군의 대대적인 소련 침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스탈린의 대숙청으로 인해 지휘관들을 죄다 관 속으로 보내버렸던 소련은 독일군의 진군에 무참히 짓밟히기 시작했습니다. 스탈린은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내가 망쳤다. 레닌은 조국을 일으켰지만 우리가 망쳐놓았다. 라고 자책하며 책임을 실감했습니다. 발트 3국이 히틀러의 손에 들어갔으며 민스크가 함락당하고 레닌그라드마저 봉쇄당하며 소련의 패색은 점점 짙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소련은 놀랍게도 마치 나폴레옹 전쟁 당시의 그것과 같이 전세를 뒤집어내기 시작합니다. 무려 5달간의 혹독한 진군을 감행한 독일군은 눈보라가 몰아치는 러시아의 겨울을 감당해낼 수 없었고 결국 모스크바 점령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독일군의 후퇴를 바라본 소련의 인민들은 격앙된 감정을 이끌고 독일과의 전쟁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농업을 작살내고 중공업에 몰빵했던 스탈린의 어기는 계획은 뜬금없이 전시체제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며 전차, 전투기, 대포, 총, 탄약의 생산을 극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1941년 6,590대의 전차와 자주포를 간신히 생산할 수 있었던 소련은 단 1년 뒤인 1942년 무려 24,446대를 뽑아내며 독일에 대적하기 시작했고, 1943년부터는 독일의 생산량을 앞지르며 소련군의 화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소련군은 스탈린그라드에서 독일군과의 6개월 동안의 참혹한 전투 끝에 이들을 격퇴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며 쿠르스크에서도 대승을 거두며 독일군을 압도했습니다. 이후 1943년 8월부터 소련군은 전세를 역전시켜 독일의 점령지로 밀고 들어가기 시작했고, 1945년 1월 마침내 독일군을 격파해내며 바르샤바까지 입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1945년 4월 30일 소련에 의해 베를린이 뚫렸으며 히틀러는 권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5월 8일 독일은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는 소련군 앞에서 결국 항복을 선언하며 전쟁을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파시즘 대 공산주의에 참혹했던 동부전선은 공산주의의 승리로 종결되었으며 동독,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등의 동유럽 국가들은 모조리 소련의 위성국으로 흡수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라시아 내 거대 세력권을 형성한 소련은 전세계로의 공산주의 확산을 꿈꾸기 시작했고, 전쟁으로 초토화된 서유럽 국가들은 철의 장막 너머에 등장한 초강대국을 막아낼 여력이 없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유럽의 상황을 지켜보며 소련이 팽창을 지속하여 유라시아 전역을 장악하게 될 경우 그 창끝은 결국 자신들에게 향하게 될 것이라고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국가 전략은 소련의 팽창을 틀어막는 방향으로 집중되기 시작했고, 이렇게 미국의 역사적인 정책, 봉쇄 정책이 탄생합니다. 2차 대전에서 파시즘에 대항하여 연합을 형성했던 두 강대국 미국과 소련은 전후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두 거대 세력권을 형성하여 새로운 경쟁 체제를 이루기 시작했고, 총성 없는 전쟁, 차가운 전쟁, 냉전이 그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전후 초토화되었던 서유럽을 부활시키고 소련의 팽창을 틀어막았던 사상 최대의 경제 원조 계획 미국의 마셜 플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